자, 메소드 구현 시 고려사항 이쪽 29 슬라이드부터 나갈 차례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보다가 요 5줄 추가를 했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메소드를 구현해야 될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경우에는 내가 만들려는 어떤 기능, 함수가 객체 메소드인지 아닌지부터 판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객체 상태를 안 쓴다. 그러면 이거는 객체 메소드가 아니겠죠. 그리고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인자만 가지고 다 된다. 이런 것도 이제 객체화 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메소드, 어떤 기능, 함수를 구현하는데 이 함수가 이전에 어떤 함수나 그 함수가 이전에 뭘 했는지를 기억해 하고 있어야 되면은 얘를 또 이제 강아지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객체화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스캐너라든지 스트링 토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구현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이 메소드의 사전 조건은 뭐고 사후 조건은 뭔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전 조건은 인자의 조건, 여기 밑에 있는 인자의 그 함수가 받는 인자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인자들이 넘어와야 정상적인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객체지향에서는 객체가 이런 상태에서만 쓸 수 있는 메소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전 조건, 어떤 메소드의 사전 조건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후 조건. 사후 조건은 사전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충족이 돼서 그 메소드가 시행됐을 때 만족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걸 실행하고 나면 이런 상태로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객체가 이런 상태에서 이 함수를 실행하면은 이런 값을 만들어서 줘야 된다든가, 그것이 이제 사후 조건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 때에는 부작용이 없이 만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크게 부작용이라는 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특정한 객체, 김상진을 기준으로 메소드를 불렀는데 김상진 말고 뭐 조재수 교수님의 상태가 바뀌었다. 그럼 그건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객체를 중점적으로 둬서 메소드를 부르면 이 객체의 상태만 바뀌어야 되는 거지, 다른 객체의 상태까지 바뀌면은 그 함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많이 실수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함수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코드가 특정한 환경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클래스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 클래스는 콘솔로 GUI를 인터페이스를 콘솔로 만들든 GUI를 만들든 바뀌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콘솔 요소나 GUI 요소를 넣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강아지를 만든다든지 교수를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안에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 코드는 안 넣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뷰를 처리하는 또는 컨트롤러 처리하는 데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린 건데, 메소드를 구현할 때, 리트 코드 같은 걸 통해서도 설명드린 바 있는데, 메소드를 구현할 때 이 메소드를 구현해야 될 때 그 기능과 관련된 정상적인 알고리즘이 뭔지를 이제 생각해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너무 심플한 경우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은행의 입금. 은행 입금은 그냥 잔액에다가 금액을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근데 리트 코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함수 하나를 만드는 건데 기능이 되게 복잡해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그 알고리즘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모든 경우를, 이 알고리즘을 처리해야 되는 모든 경우를 하나의 어떤 알고리즘으로 처리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별도 처리할 특수 상황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서
그 알고리즘을 좀 더 단순화시킬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 때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뭐가 있는지, 얘는 주로 저 사전 조건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자의 도메인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인자가 인트다. 그럼 인트는 자바에서는 음수, 양수, 0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C++ 같은 경우에 내가 unsigned로 만들어 놓으면은 양수만 들어올 수 있죠. 그렇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들어오게끔 제한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언어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종종 또 쓰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열거형이에요. 열거형은 딱 사용할 수 있는 값이 제한되어 있죠. 그 외에는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오류 검사 같은 것이 별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열거형 같은 거 쓰면. 뭐 요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럼 열거형을 만들어 놓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 그 정보 외에는 그 인자로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사전 조건, 사후 조건,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건을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 때 사전 조건이 뭔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데, 사전 조건은 함수의 인자가 어떤 인자들이 와야 되냐 그런 거하고,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가 어떤 특정한 상태일 때만 그 함수가 올바르게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조건은 그 함수를 작성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메소드를 호출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호출하는 사람이 올바른 상태에서 그 메소드를 불러야 돼. 그렇지만 메소드를 구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전 조건을 잘 이해하고 사전 조건이 위배된 그런 인자들이 또는 그런 상태에서 함수가 호출됐을 때 에러가 나지 않게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외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요 예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어마운트가 0일 때는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에 사전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 조건이 틀리면, 음수가 되면은 예외를 발생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 배포를 하면 이런 코드를 많이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배포할 때쯤 되면 저 에러가 절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경우에 돌려봤는데 음수가 디포짓을 음수로 호출하는 경우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외 처리하는 것은 언제 정말 중요하냐면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잘못된 코드들이 돌아올 확률들이 높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예외 처리들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못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외 처리나 이런 처리들은 개발 과정에서는 더욱 중요시 될 수가 있다. 얘는 뭐냐면은 이것도 기능인데, 어서트를 해놓으면 이게 만족이 안 되면, 음수가 되면 여기서 에러가 나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이거랑 똑같이 컴파일 할 때 어서트를 쓰지 마라 라고 빼버리면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다가 나중에 실제 배포할 때는 어서트는 다 컴파일 할 때 죽이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사후 조건은 사전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즉 보시면은 우리가 안에서 검사를 안 해도 어마운트를 넣기 전에 어마운트를 검사한 다음에 넣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전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뭘 해줘야 돼? 어떤 하고 나서의 결과는 뭐가 돼야 되냐? 이게 사후 조건이 되길 텐데 이런 디포트의 사후 조건은 어마운트만큼 잔액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늘어나야 되고 밸런스는 잔액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반환값의 정확성, 객체의 상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언제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디버깅 할 때 디버깅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는데 디버깅 하다 보니까 그게 만족이 안 돼. 밸런스가 음수가 되어 있어. 그러면 뭔가 어딘가에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그 추적해 가는 거지. 어디서 음수화가 됐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 조건, 사후 조건은 잘 알고 있어야 코드도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디버깅 할 때도 그 디버깅 할 때 우리가 뭘 관찰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 밸런스 잔액은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객체가 생성이 돼서 객체가 죽을 때까지 어때? 항상 0보다는 커야 되겠죠. 잔액은. 이거를 우리가 invarian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invariant라는 건 various, variant 뭐 이런 거는 이제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건데 in이 붙으면 영어 시어는 아니지만 부정이 돼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C법을 들으면서 루프 인베리언트는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루프 인베리언트는 뭐냐면은 반복문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 매번 반복할 때마다 변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거를 루프 인베리언트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반복문을 짤 때 내가 짜야 되는 반복문에 루프 인베리언트가 있으면 그것이 내가 코드를 잘 작성하게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고 디버깅 할 때도 이렇게 한 번씩 돌려볼 수도 있잖아요. 디버깅 하면서 그 루프 인베리언트가 계속 틀리지 않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부터 n까지 더하는 이 for 루프가 있어요. 그럼 언제나 i번째 돌고 있어도 sum 값은 뭐가 돼야 되냐면 1부터 i까지 더한 값이 돼야 돼요. 그게 루프의 인베리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짤 때는 이 반복문에 뭐가 있는지, 인베리언트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고, 인베리언트가 있는 경우에는 인베리언트가 항상 만족이 되게끔 루프를 짜셔야 되겠고, 혹시 루프를 짰는데 제대로 안 돌아가면은 이 인베리언트가 만족이 안 돼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검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객체가 되면 인베리언트가 거기에도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클래스 인베리언트라고도 하고 오브젝트 인베리언트라고도 하는데 객체가 생성이 돼서 소멸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뱅크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인베리언트가 get balance, 즉 잔액 정보가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또 디버깅 할 때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저 지점을 한번 검소를 해봐야 되는 거지. 내가 뭔가 잘 안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 혹시 이 오브젝트 인베리언트가 잘 만족이 안 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알아두시면 내가 프로그래밍 할 때 늘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고 코딩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객체를 만들 때는 항상 객체의 인베리언트가 유지되게끔 모든 메소드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루프를 만들 때에는 루프가 돌아갈 때마다 루프 인베리언트가 만족이 되게끔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은 두 가지 얘기했는데 피터점 불렀어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객체는 누구예요? 피터죠. 그러면 뭐만 바뀌어야 돼요? 바뀌면. 피터 거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지금 코드를 보면 뭐냐면 트랜스퍼가 계좌 이체하는 거예요. 그럼 계좌 이체하는 것은 두 계좌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한 계좌에서 돈이 이만큼 빠지고 다른 계좌에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바뀌어야 돼.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피터.transfer 205텀 하면 피터도 바뀌고 톰도 바뀌게 돼요. 그럼 이거는 부작용이 있는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피터.점 하면 얘가 중심이 되고 얘만 바뀌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저런 건 어떻게 만드냐?
C 스타일로 만드시면 돼요. 스태틱 함수로 만들어서 transfer Peter, Tom, 500 뭐 이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스태틱 함수로. 그러면 앞에 뭐가 붙어? 뱅크 카운트가 붙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객체가 기준으로 불러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객체를 동시에 수정해야 되는 메소드가 있으면은 객체 메소드를 만들지 말고 스태틱 메소드로 만드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C++에서는 저런 거를 뭘로 만들죠? C++? friend 함수 같은 걸로 만들어요. 함수는 함수인데 friend로 해놔가지고 그 프라이빗 멤버들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게 코딩할 때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은 other는 현재 객체는 아닌데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쓰고 있죠. 이 멤버들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코딩하는 게 이렇게 하더라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하는 거 플러스 하는 건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 놨죠. 그럼 코드 중복이 안 돼야 되니까 with로 이렇게 식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야 돼? 검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마운트가 적절한지 뭐 이런 것들의 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래야 디버깅 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이펙트 이런 것들을 간혹 만드는데 뭐 디버깅 디버깅 과정에서는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뱅크 어카운트에.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에 어떤 값을 찍어보고 싶으면 이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데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F 불러서 이 잔액 정보를 불러서 하는 거죠. 이 코드는 콘솔에서만 돌아가요. 뱅크 어카운트 응용을 콘솔이 아닌 다른 자바 FX나 스윙 같은 데 가지고 하면은 저거는 숨은 상태에서 콘솔이 출력되니까 사용자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예외 처리하려고 이렇게 예외들을 출력해 볼 수도 있는데 디버깅하는 과정에서는 해볼 수 있는데 이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예외 처리를 잘 배우면 예외 처리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뷰와 모델을 구분하는 거. 뷰와 모델. 그러니까 프로그램 짤 때 프로그램의 주 로직하고 그 주 로직을 사용자들이 갖고 놀기 위한 인터페이스는 분리해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메소드 말고 변수로 이제 가서 한번 변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변수. 자바에는 변수가 지역 변수 아니면 멤버 변수 두 종류밖에 없어요.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로 보면 지역 변수와 멤버 변수, 클래스에 정의되는 변수랑 함수에 정의되는 변수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언어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수명. 그 다음에는 가시 영역이에요. 수명. 멤버 변수의 수명은 뭐랑 같아요? 객체와 같아요. 멤버 변수는. 객체가 생성이 되면은 그 객체의 멤버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객체가 소멸되면 그 멤버 변수도 사라지는 거예요. 지역 변수는 수명이 뭐랑 같으냐면은 메소드 함수랑 같아요. 함수가 호출되면 지역 변수가 만들어지고 함수가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그게 수명이에요. 그렇죠? 가시 영역은 선언을 해놓고 내가 프로그램 내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가시 영역이라 그래요. 멤버 변수는 어디서 쓸 수 있냐면은 클래스 어디서든지 쓸 수 있어요. 맨 아래다가 멤버 변수 정의해놓고 위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 변수들은 그 함수에서만 쓸 수 있고 선언되고 나서 어디서만 쓸 수 있어? 아래에서만 쓸 수 있어요. 선언해놓고 그 선언값을 위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보통 컴파일러는 원패스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 내려가다 만나야지만 이것이 뭔지 알아서 번역을 하는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있는 것도 쓸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 한 번 쭉 읽어서 번역이 안 되죠. 2번 읽어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 멤버 변수들은 그런 식으로 컴파일러가 2번 이렇게 흩어가지고 컴파일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수명하고 가시 영역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멤버 변수는 객체의 생명 주기와 같고, 가시 영역은 클래스 내에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언한 거의 아래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초기화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초기화됩니다. 멤버 변수들은. 하지만 자동 초기화 된다고 해서 자동 초기화를 사용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가독성에 저해가 됩니다. 0으로 초기화돼야 되는 변수도 여러분들이 이퀄로 0을 꼭 써주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의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코드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 초기화 값은 원시 타입 8개는 기준이 뭐예요? 0이 기준이라 보시면 돼요. 원시 타입 8개 뭐가 있어? 정수 4개, 부동소수 2개, 문자, 불리언. 불리언은 그러면 false가 되겠죠. 초기 값이. 그 8개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참조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은 기본값이 null. 아무것도 안 가리키는 null. null로 초기화되면 별로 안 좋은 거고요. 지역 변수들은 생명 주기가 메소드와 같고 가시 영역은 그 함수에서 쓰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블럭 가시 영역을 갖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블럭이라는 것이 여기서처럼 함수를 통해서 함수의 몸체를 통해서도 블럭이 만들어지지만 if문, for문 뭐 이런 데서도 이 중괄호가 들어가면서 블럭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블럭에서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고, 왜? 변수 선언 위치가 제한이 없으니까 C++ 자바는 거기서 할 수 있고, 그렇게 선언되면은 그 블럭에서만 그 변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가시 영역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해 줘야 되겠고, 초기화하지 않은 지역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문법 오류를 줘요. C나 C++은 워닝만 줄 수 있고, 그런 점이 다릅니다.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와 같은데 이제 선언한 위치가 매개 변수다 보니까 함수 전체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시 영역들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시 영역들이 이렇게 되면 가시 영역들이 중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름이 다르면 중첩이 돼도 뭐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얘랑 뭐 같은 이름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바에서는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지역 변수는 절대 중첩이 되면 안 돼요. 아마 C++은 이게 되는데 자바는 그 지역 변수들은 절대 중첩하면 안 돼요. 이것도 왜 그렇게 했냐면은 자바는 뭘 중요시해요? 강건성을 중요시하니까 이런 것들도 실수로 이름을 같이 쓰는 걸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는 가능해요? 중첩될 수 있는 거는 멤버 변수랑 지역 변수가 중첩되는 건 가능해요. 그럼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가 중첩되면 가시형이 작은 건 항상 뭐예요? 지역 변수가 가시형이 작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름을 뭐 앞에다 뭘 안 붙이고 여기서 X를 쓰면 이 X는 얘예요. 누가 더 우선돼? 가시 영역이 작은 거 또는 더 가깝게 선언된 애가 우선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가 중첩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개를 다 쓰고 싶으면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활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this라는 거예요. 그래서 this.x가 되면 그 x는 멤버 변수가 되고 this가 없으면 중첩됐기 때문에 뭐가 우선돼요? 가까운 것이 우선돼서 지역 변수 x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는 중첩되면 안 된다는데 중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중복할 수가 있습니다. pp 이렇게. 이 p와 이 p는 가시 영역이 완전히 구분이 되죠. 그렇죠?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반복문을 쓰는데 한 함수의 for문을 여러 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for int i는 하고 또 밑에 가서도 또 for int i를 해요. 그럼 그 위에 있는 int i와 밑에 있는 int i는 가시 영역이 중첩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i는 어디로만 가시형이 제한돼요? 그 for문으로만 제한이 돼요. 그래서 중첩이 안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지역 변수는 중첩시킬 수 없다. 하지만 중첩이 안 되면 쓸 수 있다. 가급적이면 중첩을 안 시키는 게 좋아요. 그렇죠? 뭐 어떤 경우도 중첩을 안 시키는 경우가 좋은데 중첩을 안 시키다 보면은 이름을 짓는 게 너무 번거롭거나 좀 짜증나는 경우에는 이제 쓰기도 하죠. 특히 이제 인자 이름하고 멤버 변수 이름을 기본 세터 같은 경우에 set name 뭐 이럴 때에는 그냥 많이 써요. this.name equal name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접근하는 방법, 그 변수를 또는 함수를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메소드 클래스 내에서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나 멤버 변수를 접근할 때는 단순 이름, 그 이름만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항상. 그리고 그 객체가 아니더라도 현재 돌아가는 객체가 아니더라도 그 클래스의 객체이면 다 단순 이름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아니다, 단순 이름 못하는구나. 어쨌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그 클래스 밖에서는 단순 이름으로 접근할 수가 없고 완전한 이름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이름이라는 거는 객체 변수가 앞에 붙거나 클래스 이름이 붙는 거예요. 왜? 이게 없으면 디포짓이 어디 클래스 건지를 모르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붙거나 객체 이름이 붙어야 되는데 메소드면 일반적인 메소드면 클래스 이름이 붙으면 또 안 되겠죠. 스태틱한 메소드들만 클래스 이름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쓴다고 해서 항상 또 가능한 건 아니에요. 얘에 뭐가 있어요? 또 접근 제어가 있으니까 디포짓이 뭐 퍼블릭이겠지만 프라이빗이면 피터.디포짓도 안 되죠. 그래서 접근 제어가 있다. 자, 스태틱 메소드, 스태틱 멤버 변수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틱한 메소드는 뭐가 없는 메소드예요? this가 없는 메소드예요. this 인자가 숨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객체에 대해서 실행이 되는 메소드가 아닌 게 스태틱 메소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이 함수는 특정한 객체와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스태틱한 함수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스태틱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 함수를 어딘가에는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클래스에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같은 여기 지웠는데 계좌이체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스태틱 함수를 만들었을 때는 뱅크 카운트와 관련이 있으니까 뱅크 카운트에다가 그 스태틱한 메소드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SQLT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클래스가 없는 거죠. 사람에 넣을 것도 아니고 뭐 강아지에 넣을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 유사한 스태틱한 메소드를 모아서 그 애를 하나의 클래스에 넣는 거예요. 그게 매스가 되겠고 그 매스는 어떤 클래스라고 그래요? 스태틱한 매스만 갖고 있으면 유틸리티 클래스라고 그래요. 유틸리티 클래스. 오히려 만약에 이렇게 new 해가지고 생성해서 쓰게 하면 더 짜증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를 생성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자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도 모든 요소를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객체지향 모델링 안 할 때에는 항상 뭐가 따라가요? 스태틱이 따라가요. 자바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스태틱 메소드 중에 좀 특별한 거는 스태틱한 멤버 변수를
접근하기 위한 메소드들도 스태틱한 메소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한 멤버는 또 좀 개념이 다른 거니까 그 스태틱한 멤버를 접근하는 메소드를 혹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스태틱한 메소드로 만들게 됩니다. 그럼 스태틱한 메소드와 관련해서 메인이 스태틱한 메소드 이유는 설명드렸죠. 메인은 객체를 생성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태틱 메소드가 되겠고 누가 불러요? JVM이 호출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스태틱한 메소드로 많이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들을 스태틱한 메소드로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메소드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팩토리 메소드라고 그래요. 팩토리가 뭐 하는데? 공장이죠? 물건을 생성하는 거니까.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들도 팩토리 메소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new 대신에 팩토리 메소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생성하는 과정이 복잡할 경우에는 그 과정을 추상화해 주기 위해서 이제 메소드를 만들기도 하고 또 메소드를 만들게 되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우리가 그 메소드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build student, build teacher 뭐 같은 타입인데 그렇게 해서도 돼요. 그러면 그거는 new 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그 의미 전달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new를 하더라도.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그 생성자를 안 쓰고 그 일반 메소드로 스태틱 메소드 정의하게 되면 이름도 좀 더 의미 있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것들은 나중에 좀 더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 하게 되면 한번 생각을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추상화, 복잡한 과정은 함수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태틱 메소드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스태틱 메소드에서는 일반 메소드를 바로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얘는 뭐가 필요해요? 인자가 빵개지만 실제로는 인자가 한 개예요. 그럼 this를 줘야 되는데 A.B.점 앞에 점이 있어야 걔를 this로 옮겨서 주는데 없잖아요. 근데 보통은 원래는 void G 그리고 F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어디서 AG 하면은 G로 뭐가 가? this가 전달되겠죠. 그 this가 또 자동적으로 F로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메인에는 this가 안 가죠. 없죠. 스태틱이니까. 그럼 얘는 this가 필요한데 this를 줄 게 없잖아. 그래서 스태틱에서는 일반 메소드를 못 부르고 일반 메소드를 부르고 싶으면은 뭐가 선행돼야 돼요?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되겠지. 근데 왜 이런 걸 스태틱이라는 용어를 썼냐? 스태틱이라는 용어가 원래 C++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다 쓴 거예요. 아무 스태틱이란 정적이라는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멤버 변수들 중에 변수 말고 상수가 필요할 때도 있죠. 상수. 그럼 상수는 자바에서 어떻게 정의하냐? final이라는 걸 이용해서 씁니다. 변수를 선언하는데 앞에다 final 수식어를 붙여줘요. 그러면 저 파이는 저 선언되고 나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C++에서는 저 final 대신에 무슨 용어를 썼죠? C++에서는 const를 썼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const 안 쓰고 final을 씁니다. 그리고 const는 키워드로만 잡아놓고 아무 데도 안 써요. 먼 미래에 쓰일 것 같긴 한데 안 쓰여요. 그래서 final 붙여요. 근데 final로 이제 붙여서 저 멤버 변수를 어떤 클래스에 정의를 했다. 상수가 필요해서. 그러면 그 클래스의 객체를 100개를 만들었다. 그럼 파이가 몇 개 생겨요? 파이가 10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는 상수인데 100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100개를 안 만들고 하나만 만들려면 또 수식어를 뭐 붙여줘야 돼? 스태틱을 붙여주는 거예요.
스태틱을 붙여주게 되면 스태틱 멤버는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객체를 여러 개 만들어도 몇 개만 만들어져요? 하나만 만들어지고 이 하나를 요 애들이 공유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태틱을 붙여주는 거예요. 상수들은 보통. 무조건 붙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상수가 모든 애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값을 쓰는 상수면은 스태틱을 붙여주겠지. 그래야 낭비를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수는 그냥 줘서 완전한 이름으로 쓰게 해더라도 밖에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값을. 상수니까 못 바꾸죠. 그러면 굳이 get pi 만들어줄 필요 있어요? 안 만들어도 돼. 그냥 갖다가 쓰라고. math.py 뭐 이렇게 갖다가 쓰라고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public을 붙이는 거예요. public, 상수는 public. private일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왜 private, public 붙이는지. 그러니까 나이 같은 경우에는 private을 붙여요. 왜? 밖에서 접근해가지고 음수로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상수는 밖에서 쓰기 편하게 get 부르지 않고 함수 호출 안 하고 쓰게 하는 게 더 편하고 더 편한데 더 편하게 해줘도 문제될 게 없는 거잖아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public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자바를 강의한 이래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시험 문제에 냈었어요. 자바에서 상수를 정의할 때 왜 final, static, public 세 개 키워드를 사용합니까? final은 왜 써요? 상수화 시켜주는 거고, static은 공간 낭비를 없애주는 거고, public은 private로 할 필요가 없어서. 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public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15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와 관련해서는 늘 모든 언어에서 하는 얘기가 매직 넘버를 쓰지 마라. 이거는 그냥 리터럴 상수들을 그냥 쓰지 말라는 거예요. 상수도 어떤 의미가 있으면은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향상이 돼요? 가독성이 향상이 되고 또 나중에 수정이 용이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 저기 선언해놨으니까 그것만 바뀌면 나머지가 다 쓰이는 데가 그 값이 바뀌겠죠. 그냥 10 써놨으면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겠지. 10을 다 뭐 5로 뭐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근데 10 중에 또 다른 의미의 10이 있으면 더 짜증나죠. 그렇죠?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매직 넘버를 쓰지 말고 이제 의미 있는 이름이 있으면 뭔가 뭐 기준점이 있다. 50점 이하는 F다. 그러면 뭐 크리테리아, F 크리테리아, 뭐 페일 크리테리아, 뭐 영어 잘 안 되지만 사전 찾아와서 사전 공부하시면서 이제 하시면 되겠고. 하나 또 C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C에서는 define이라는 걸 써서 상수를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거랑 C부터는 변수를 상수화하죠. 변수를 상수화하는 거랑 define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뭐가 좋아져요? 뭐가 나빠지고? 나빠지는 점은 공간을 잡아먹게 돼요. 변수니까. define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철이니까 코드에 exe 파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뭐 메모리에 10 뭐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메모리지만 코드 exe 파일 안에 10이 있는 거예요. 그 문장 안에 그 번역된 문장 안에 1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const int 뭐 하면 final int 하면 그 10은 뭐 다른 변수처럼 스택에 이렇게 뭐 힙에 뭔가 어딘가에 만들어지는 거죠. 공간이 추가가 되는, 공간이 쓰게 되는데 장점은 뭐예요? 타입 검사가 되죠. 변수니까. 그렇죠? 타입 검사. 이게 더블이라는 걸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타입 검사. 강건한 거가 좋죠. 효율적인 것보다 강건한 게 더 우선시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워낙 컴퓨터 빨라지고 그래서 우리 강건한 거. 그래서 그것도 변수를 상수화해서 쓰는 이유는 타입 체킹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스태틱한 멤버 변수는 뭐라 그랬어요? 공유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상수들은 많이 스태틱한 게 써요. 근데 상수 말고도 스태틱한 멤버 변수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은행 예제인데 계좌번호를 우리가 이제 추가를 했어요. 잔액 말고. 그리고 계좌번호를 1, 2, 3, 4 이 생성되는 순서대로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번호 몇 개를 생성했는지를 유지해야 되겠죠. 근데 그 유지하는 값은 모든 객체가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이 클래스와 관련된 거예요. 클래스를 관리하기 위한 클래스의 객체가 몇 개 생성됐는지를 알기 위한 정보이거든요. 이거는 특정한 객체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연관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스태틱을 써주게 되면 따로 갖고 있어요. 중복이 안 되고. 요 두 개 값은 객체를 만들면 만들수록 계속 두 개씩 생겨요. 그렇죠? 계좌를 하나 만들 때마다 잔액과 그 계좌번호가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last assigned number라고 하는 것은 스태틱을 붙여놓기 때문에 하나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 하나만 생기는 변수들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고요. 이런 스태틱한 멤버 변수는 요거는 이제 이런 스태틱한 멤버 변수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한 멤버 변수. 스태틱한 함수도 마찬가지죠. 스태틱한 함수는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출할 수가 있죠. 클래스 이름 갖고. 그래서 스태틱한 멤버 변수들도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태틱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림으로 한번 더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스태틱 멤버 변수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태틱한 멤버 변수는 전역 변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멤버 변수는 그 멤버에서만 그 멤버를 수정할 수 있는데 스태틱한 멤버 변수는 여기저기 뭐 아무 데서나 다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태틱한 멤버 변수들을 안 만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중복시킬 필요가 없는데 중복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잘 보시고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상수인데 스태틱을 안 쓰는 경우예요. 스태틱을 안 쓰는 경우. 그러니까 얘는 이 객체를 생성하면 저 인크리멘트 값은 고정이 되는데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저 인크리멘트 값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1씩 증가시키고 싶은 카운터를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5씩 증가시키는 카운터를 만들 수도 있고 뭐 2 또는 10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객체를 생성해서 어떤 카운터를 만들면은 그 카운터는 똑같은 값으로만 증가시키지 중간에 10씩 증가시키다가 5씩 증가시키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스태틱을 빼고 파이널로 쓰고 파이널로 쓴 이런 것들은 스태틱이 안 붙으면 어디서 초기화해야 될까? 생성자에서 초기화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초기화를 해버리면 객체마다 다른 값을 못 가져요.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파이널만 붙여주고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스태틱한 멤버 변수들은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써야 되니까 생성자에서 초기화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초기화해야 돼? 명백한 초기화만 가능해요. 스태틱한 멤버 변수들은 명백한 초기화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바에는 하나 특별한 문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함수도 아닌데 멤버 변수들을 선언해 놓고 중괄을 해놓고 코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코드는 어디에 쓰이는 코드냐면은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하기 위한 코드가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코르 0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는 이렇게로 뭐 중괄호를 안 쓰는데 뭔가 복잡하다. 다 1로 초기화하고 싶다. 물론 이거 생성자에서 할 수도 있는데 생성자에서 안 하고 초기화 블럭을 만들어서 생성자와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명백한 초기화와 비슷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모든 객체들은 만들 때 다 1로 얘는 초기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스태틱한 멤버 변수를 좀 더 복잡하게 프로그램해야 되면 요 앞에다 뭘 붙여요? 스태틱이라는 걸 붙여요. 근데 초기화 블럭은 알아만 두세요. 거의 쓸 일 없을 거예요. 저도 여러 학기 동안 강의를 해보고 뭐 프로젝트도 시켜봤는데 초기화 블럭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멤버 변수 초기화의 원칙. 지난번에 그거 있었죠. 그 시험 문제 갖고 한번 얘기한 거 있었죠. 그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가 int n1, int n2, final int n3, static final int n4. 크게 네 종류로 우리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네 종류로. 두 개는 변수, 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클래스에 유지돼야 되는 데이터다. 그러면 얘가 변수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잖아요. 변수냐 상수냐를 구분해야 될 거고, 변수인 경우에는 n equal 0 이렇게 명백한 초기화를 하면은 모든 객체가 어떻게 출발할 때 무슨 값을 가져야 돼요? 0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백한 초기화를 안 한다는 거 어디서 해요? 초기화를 생성자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생성자에서 어떤 인자값을 줬는지에 따라서 다른 값으로 초기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n1, n2는 객체가 존재하는 동안에 바뀔 수 있는 거죠. 변수니까. 상수는 두 종류가 있는데 n3는 객체마다 어때? 다른 값으로 상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값으로 초기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초기화가 된 이후에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인크리멘트 같은. Finally M4는 그 상수 값인데 모든 애들이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클래스를 정의할 때 멤버 변수의 특징을 보고 얘가 이 타입인지 이 넷 중에 하나인지를 잘 보고 잘 적절하게 초기화를 시켜 주셔야 되겠죠. 요 두 개는 생성자에서, 요 두 개는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